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사업이 망하면 문을 닫고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죠. 그런데 한 나라 전체가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지만 국가는 개인이나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오늘은 국가가 부채를 갚지 못할 때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다가 갑자기 방세를 못 내게 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 명이 사는 나라가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가 부도, 즉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파산과 달리 법원도 없고 재산을 압류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때로는 개인 파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듯이 나라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거든요.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은행들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부도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정부 총사에 가서 책상과 의자를 가져갈 수도 없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투자자들과 다른 국가들이 이 정부는 더 이상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동네에서 가장 믿음직했던 가게 사장이 갑자기 외상값을 안 갚기 시작하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돈을 빌리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석유나 의료용품 같이 꼭 필요한 물건들을 외국에서 사오기가 힘들어지죠. 심한 경우에는 항구나 공항 같은 중요한 시설의 운영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2017년 스리랑카가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99년간 임대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 대신 나라의 중요한 자산을 담보로 내준 셈이죠. 이는 마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담보로 잡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너무 많은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빌린 돈으로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복리의 마법이 역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듯이 이전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나라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만 쓰이게 됩니다. 교육이나 의료 같은 중요한 분야에 쓸 돈이 부족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마치 가계 수입의 절반을 대출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화 빚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리는데 이는 마치 월급을 원화로 받으면서 대출은 달러로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갑자기 갚아야 할 빚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면 똑같은 달러 빚을 갚기 위해 2배의 원화가 필요해지는 거죠. 이런 환율 리스크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던 이 나라는 유가가 폭락하자 정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고, 결국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마치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물가가 매일 수십 %씩 오르는 극한 상황을 경험해야 했죠. 자연재해나 전쟁, 그리고 전염병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도 국가를 부도 위기로 몰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나라들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와 실업수당 지출은 폭증했습니다. 평소에 여유가 없던 나라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특히 관광업에 의존하던 카리브해 국가들이나 원자재 수출국들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가 진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8년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국가 부채의 일부를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며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빚을 안 갚겠다고 한 거죠. 이런 경우를 전략적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르는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부패와 정치적 혼란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정부 관리들이 국가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또한 경제 구조가 한두 가지 산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원유, 구리, 커피 같은 특정 자원이나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나라 전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이자 지급을 놓치거나 상환 일정을 조금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만으로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투자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작은 불안 신호라도 포착하면 즉시 대응에 나섭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회사들이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거죠. 이는 마치 이 나라는 앞으로 빚을 제때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장을 전 세계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면 투자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BBB 등급에서 BBE 등급으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투자 부적격 딱지가 붙어버리거든요.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주식, 채권, 통화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매도하려고 하면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극장에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을 자본 도피라고 하는데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휘발유, 밀가루,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들은 대부분 달러로 거래되는데 자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이 1달 뒤에 2,000원이 되면 1달 뒤짜리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점 진열대는 텅 비기 시작합니다. 수입업체들이 비싼 값에 물건을 들여오기를 꺼리거나 아예 물건을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더욱 오르고 이것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킵니다. 매주, 때로는 매일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르헨티나에서는 슈퍼마켓 직원들이 매일 아침 가격표를 새로 붙이는 일이 일상이 됐을 정도입니다.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고 언제 은행 계좌가 동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축한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까봐 서둘러 은행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의 모든 예금자에게 줄 만큼의 현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거나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ATM 앞에 긴 줄이 생기고 은행 창구에는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하루 인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아예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합니다. 한 은행이 문을 닫으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더욱 급하게 돈을 찾으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도미노가 차례로 넘어지듯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급상승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 현실이 되는 거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입니다. 생필품 가격은 매일 오르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정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대규모 시위나 폭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때는 까세롤라소라고 불리는 냄비 두드리기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국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며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거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가 고소를 할까 봐서가 아니라 한 번의 부도가 가져올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정부들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공공요금을 올리고 세금을 인상하고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는 국가 자산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빚을 갚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한번 부도가 난 나라는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채무 불이행 이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대개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됩니다.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이전에 돈을 빌려주고 떼인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 또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기존 부채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상환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빚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채권자들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원금의 일부라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협상 과정은 보통 몇 년씩 끌어집니다. 부채 재구조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라를 운영할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입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리클럽이라는 선진국 모임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곤 하죠. 하지만 이런 도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바로 긴축 조건이라는 것인데 이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라는 요구사항들을 포함합니다. 마치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가계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용돈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들은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런 조치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해고되고 각종 보조금이 삭감되고
공공요금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권 침해나 현대판 식민지화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자국의 정책을 외국 기관들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 사태 때를 보면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IMF가 요구하는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벌어졌고 정치적 혼란이 수년간 지속됐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부채가 재구조화됐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가가 정말로 변했는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를 지켜봐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몇 년, 때로는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억 속에서 부도의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을 때야 비로소 자금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성공적으로 회복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002년 아르헨티나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우루과이는 IMF의 지원과 과감한 개혁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투명한 정부 운영과 법치주의 확립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로존 위기 당시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던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IMF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0년 가까운 긴축 정책과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은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20세기 들어서만 여러 번 채무 불이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시 국제금융시장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 잠재력 덕분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위기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경제 발전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게 됐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국가 부도의 장기적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리랑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던 이 나라는 현재 IMF와 협상을 진행하며 회복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적절한 정책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다면 회복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스리랑카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수입 급감, 무리한 세금 감면 정책, 그리고 과도한 중국 차관 의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특히 한반 토타 항구 사례는 채무 함정 외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가난한 나라들만 부도가 나는 걸까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부유한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다만 그 양상이 개발도상국과는 다를 뿐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미국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이고 대부분의 국제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빌린 돈도 대부분 자국 화폐인 달러로 돼 있고 달러를 찍어낼 권한은 오직 미국만이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이론상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달러 가치가 급락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의 60% 이상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 원유 거래도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채무 불이행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과 2023년에 발생한 부채 한도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에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가 있는데 이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던 거죠. 2011년 위기 때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이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 주식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202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치라는 또 다른 평가기관이 미국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부도를 낸 것은 아니지만 부도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는데 그 신뢰에 금이 가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미국 국채의 위험이 생기면 다른 모든 자산의 위험도를 재평가해야 하거든요. 일본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0%가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채무 불이행 위험은 매우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국가부채 대부분은 자국민과 자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죠. 게다가 일본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서 정부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결국 국채 매입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유럽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모두 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찍어서 부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환율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도 없죠. 이런 제약 때문에 2010년대 유로존 위기 때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화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결국 부유한 나라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뿐이죠.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도 많습니다. 국가 채무 불이행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G20 공통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부채 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틀입니다. 이 체계를 통해 채권국들이 협력해서 부채 재구조화나 상환 유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민간 채권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국제통화기금도 새로운 금융수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같은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성 금융상품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을 반영한 채권 등이 그 예시입니다. 국가 채무 불이행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흥미로운 면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그 영향도 훨씬 광범위하고 오래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정책과 꾸준한 개혁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가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위기를 맞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과도한 부채는 위험하고 외화 의존도가 높으면 더욱 위험하며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 재정을 관리할 때 이런 교훈들을 참고해 보세요. 과도한 빚은 피하고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건전한 재정 관리의 원칙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